자, 이번 시간에는 312쪽의 용익물권부터 보죠. 요 며칠 사이에 걱정들 하시고 질문들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현재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 시험하고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안 발의가 된 건 잠깐만 얘기하고 가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 발의는 뭐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안 발의는 된 상태예요. 그럼 법안 발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뭐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소관 상임위로 가죠. 소관 상임위. 별걸 다 얘기하죠. 소관 상임위.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결합니다. 표결. 그럼 이게 표결을 거치면 또 이걸로 바로 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거쳐서 표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가요. 법사위. 법제사법. 여기서 또 심의를 거쳐요. 요거 거친 다음에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죠. 본회의 표결. 제적 과반수 찬석해서 제적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표결이 있으면 과반수죠. 과반수 아까 우리 공유할 때 열심히 봤던 과반수. 이게 표결하면 이때 이제 법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요 과정을 거쳐야지만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는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리고 법안 발의한 것이 어떤 뭐 강력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한 거잖아요. 야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 표결을 얻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상태고 설령 이렇게 돼도 유예기간 한 3년 둘 거예요. 보통 유예기간 3년 정도 두면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죠. 매우 이거 막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지 이거 바뀌어서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공부해 봤어요. 자, 그래서 요즘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혹시 걱정하실까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312쪽에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은 우리가 앞에서 물권의 종류할 때 공부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인데 일단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제한물권이니까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빌려 쓰는 용익물권의 특징적인 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는 게 용익물권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건 일부에 설정될 수 없지만 용익물권은 일부에만 설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본 거고. 자, 그럼 이제 먼저 오른쪽에 지상권 나와요. 지상권. 279조를 볼게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여기에 나무를 심거나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작물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동상이라든지 무슨 뭐 탑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지상물과 지상권은 운명을 함께 할 필요가 없죠. 소위 말하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어요. 부종성이라는 건 운명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될 때는 당연히 지상물이 없어도 되고요. 만약에 지상물이 멸실되었다. 토지가 멸실된 게 아니라 지상물이 멸실되었대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합니다. 또 지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분리양도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분리양도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니은 보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자, 그리고 디귿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끊으면 이걸 줄여서 부종성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분리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라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보세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된다면 공짜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무상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료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에 전세권을 볼 거거든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고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봐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 지상권은 무상이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토지를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기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스스로 지배한다면 유지비용, 소위 말하는 이제 수선 유지비용이죠. 누가 알아서 부담해야 될까요? 지상권자가 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그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걸 필요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있어도, 가치가 증가된 게 있으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고요?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권과 채권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정리한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오른쪽에 뭐 취득은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 존속기간 바로 볼게요. 280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해야지 짧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석조, 석회조, 연화조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건 무엇의 예를 든 거냐면 견고한 건물의 예를 들어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고한 건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58년이면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견고한 건물이라고 생각한 건 석조, 돌이죠, 돌. 그리고 석회조, 시멘트. 그리고 연화조,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돌, 시멘트, 벽돌, 이게 이제 견고한 건물의 표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걸로 다 신축하죠. 그러니까 일단 견고한 건물이랑 수목은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은 돼야 돼. 1호. 2호 볼게요. 전호 이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전호 이외 건물이니까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15년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험상으로는 목조 건물 같은 게 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험상으로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히 목조 건물도 뭐 엄청 견고하잖아요. 근데 일단 수험상으로 목조 건물이라고 써 있으면 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년 이상. 그 다음에 3호. 건물 위에 공작물은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상. 그리고 견고하지 않은 건 15년 이상.
1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도 30년, 40년 하는 거고 공작물도 5년 이상인 거지 5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 공작물도 30년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최단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러면 지금 법조문을 읽어봤더니 입법자들의 의도가요. 지상권은 가능한 한 길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최단기 제한을 뒀다는 건 가능한 한 길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인정되느냐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면 영구적인 지상권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판시해요. 그래서 영구무한이 가능하다. 그 얘기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에 최장기 제한이죠. 셋째 줄에 볼게요.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그럼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조문 볼게요. 281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안 정했다면 좀 전에 읽었던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2항 볼게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전조 제2호니까 몇 년이에요? 15년.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15년으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안 돼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고 무엇을 할지 종류와 구조도 안 정했다면 그때 15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기간은 안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합의가 돼 있었던 거야. 내가 여기 빌려서 견고한 건물을 지을 거다.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근데 거기다가 존속 기간도 안 정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근데 하나 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원래 15년이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면 무조건 30년 보장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둘째 줄에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다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30년. 수목은 30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무를 심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보통 30년으로 보아서 수목은 30년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수목. 자, 그 다음에 갱신 나옵니다. 자,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중요하고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끊으면 일단 1항에서 갱신 좀 해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땅 주인이. 자, 그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인데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해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건 을이 돈 좀 쓴 거예요. 근데 돈 좀 썼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돈 써서 지은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아저씨 지상물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땅 좀 더 쓸게요 라고 지상권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하면 설정자 갑이 응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기간 끝났으니까 안 돼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당하면 이제 바로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 건물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건물 매수 청구.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요. 갱신 청구는 거절이 가능해요.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이 안 돼요. 이거는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했을 때 갑의 승낙 따윈 필요 없어요.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갑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청구하면 갑이 을한테 이 건물의 시가를 제공해 주고요. 을은 갑에게 인도와 필요한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하는 거예요. 둘은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그게 공평하니까. 자, 우리가 비교했던 점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부합할 때요. 부합할 때 건물을 빌렸는데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매수였죠? 가물가물하죠.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뭐 했어요? 그렇죠. 부속물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리 높여 무슨 얘기했냐면 건물을 빌렸다 이러면 부속물 매수예요. 그럼 건물을 빌리는 건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하고 건물 임대차. 그때는 부속물 매수. 근데 토지를 빌렸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 그게 지상권하고 똑같은 내용이 토지 임차권 가면 283조를 준용한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써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상권 설정하면서 나중에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 또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하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 행사하는 거냐면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거고요. 만약에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으로 소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지료를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료를 안 내는 바람에 소멸됐대요. 그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 시에는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을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가서 한 번 더 나오냐면 토지 임대차 가면 한 번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얘부터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바로 매수를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차례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317쪽에 한번 보세요. 니은의 파란 글씨.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건물 철거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래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파란 글씨 보시면 설정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항상 설정자가 그 소유자라고 했죠.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필요 없어요. 근데 판례박스 제목을 보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 경우 매수 청구가 되느냐? 안 돼요. 소극이라고 돼 있죠. 언제만 한다고요?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자, 뭐 효력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지상권의 처분, 동그라미 1번의 양도와 임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니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권은 속성 중에 양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강행 규정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했어도 그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매우 중요한 거. 지상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에 뭐예요? 양도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으로 몇 번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OX예요.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O예요. 얼마든지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되는 건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원칙은 소유자 동의 필요 없고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상권은 금지 특약하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전세권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비교가 되어야 돼요. 지상권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물권 첫 시간에 제가 땅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실래요? 임차권 설정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다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너무 강력한 권리니까 아주 높은 가격을 주지 않는 한 안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토지 임대차다. 자, 2번의 치료관계.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무상. 일반 지상권은. 그러면 이 치료 약정을 했고 그 치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등기해야죠. 등기. 요소가 아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셋째 줄 가운데 치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밑에 치료 증감 청구권 나오죠. 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치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형성권에 해당이 되고요. 확인만 할까요? 셋째 줄 끝에서 셋째 줄에 보면 치료 증감 청구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자, 어디서 결정해요?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법원이 결정하는 치료 증감은 결정시가 아니라 증감 청구를 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 똑같아요. 뭐가 다 똑같냐면 지상권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 치료 증감 청구권. 자, 그러면 전세권 가면 변동이 있어요? 경제사정의 변동. 그럼 뭐겠어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임대차 가면 뭐가 나올 거야? 임대차는 차임이겠죠. 차임 증감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 차임 증감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는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게 형성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우리 임대인이 와가지고 차임을 올려달래요. 차임 증액을 청구한 거죠. 그럼 제가 뭐 알았어요 하고 올려줄 수도 있지만 제가 싫다고 할 수 있죠.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뭘 증액해? 나 못해. 이렇게 다툼이 생겨요. 그럼 다툼이 생기면 결국 어디 가겠어요? 법원에 갑니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뭐 경제사정의 변동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쪽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쌌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은 괜찮다라고 증액 청구를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차임이 어떻게 돼? 증액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증액되는 시점은 법원 판결시겠어요? 청구시라는 거예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시부터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다 똑같아요. 차임 증감, 전세금 증감, 치료 증감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시, 결정시가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한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치료 체납 효과가 나오는데 몇 년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하냐면 2년이에요. 2년. 자, 조심하실 점은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이 갑한테 1년간 치료를 안 냈어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병이 소유자가 됐는데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1년을 안 낸 거예요. 자, 그럼 합치면 몇 년? 합치면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이게 합산해서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 판례 안 된대요. 합산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2년 연체가 됐어야 돼요? 병.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돼야지 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2년을 안 냈대.
새로운 소유자에게 1년을 안 냈고요.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요,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옛날 거는 다 끝나는 거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돼야 돼요. 합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고. 그래서 그 파란 글씨 볼게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에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자, 뭐 소멸 나오죠. 기간 만료, 토지의 멸실, 혼동 등등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맨 밑에 285조 한번 볼게요. 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남의 땅을 쓴 거니까 지상물은 자기 거잖아요. 그럼 지상물을 수거할 권한이 있고 원상으로 돌려줄 의무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항을 보시죠.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이 2항에서는 누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자, 이 의미를 좀 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얘는 설정자. 을이 만약에 땅 빌려서 나무를 심었대. 나무, 수목 소유. 자, 최단 기간 몇 년이에요? 30년. 30년.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만료가 되면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을이 갑한테 땅 좀 더 쓰게 해줘요 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그러면 아저씨가 나무 사세요 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끝났어요. 만료가 됐는데 을이 더 이상 이 땅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 나무죠? 지상권자가 심은 거니까 을의 나무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난 이제 간다 이러면서 나무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놔두세요. 내가 살게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매수를 청구한 거냐면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거고, 자,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한 사건, 그림이,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도록 설정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준 거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한자는 틀리죠. 살매자냐 팔매자냐 한자는 틀리지만 어쨌든 지상물 매수는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지상권은 물권이라서 대등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등하게. 토지를 빌리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 이렇게 있어요. 토지 임차권. 그러면 요 똑같은 내용이 지상권에서 한 번, 토지 임차권에서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서는 둘 다 양자에게 인정해 줍니다. 양자에게 모두. 물권이니까 얘도 물권이고 힘이 웬만큼 있는 애니까 대등하게 인정해 줘요. 근데 토지 임대차 가면 누가 확연한 약자겠어요? 임차인. 그러면 토지 임대차에서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는 못 한다는 거야? 임대인은 못 한다는 거야. 요걸 구별해 두시고 정리되셨어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에게도 인정해 주고 토지 임차권은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해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맞히면 이해하신 거예요. 건물. 자, 건물에서는 부속물 매수. 얘는 지상물 매수고 건물은 부속물 매수예요. 그럼 건물에서 부속물 매수는 뭐가 있었냐면 건물 전세권하고 그리고 건물 임차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은 이제 건물이니까 부속물 매수라 그랬어요.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자만 할까요? 설정자도 할까요? 얘도 물권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자, 둘 다 해요, 둘 다. 근데 토지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는 누구만을 위해 규정한 거냐면 임차인만이 행사됩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서로가 인정이 받고 임차권에서는 임차인만을 위해 둔 것이다.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필요비, 수선 유지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넷째 줄 마지막에 다만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지상권이고요. 특수 지상권은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 이제 336쪽에 지역권 볼게요. 지역권. 두 번째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뭐 보통 세 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지상권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권 하나. 근데 지역권이 양이 제일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험은 특성상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맞춰야 되는 내용이죠. 지역권. 토지의 이 역자가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역권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에요. 요게 이제 길, 공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자기 땅이 직접 공로에 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회도로가 있다. 우회도로로 돌아가거나 또는 막혀 있을 때 갑이 을한테 지금 내 땅 상황이 이래요. 이러니까 당신 땅을 통로로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합의해서 설정하는 거. 이걸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일단 조심하실 점은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러니까 무엇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편익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은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역지라고 해요. 편익을 요구하고 있는 땅이다. 그럼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승역지. 되게 간단한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한 필 토지 일부라도 가능한 게 있어요. 요역지겠어요? 승역지겠어요? 일부라도 되는 건 당연히 얘죠. 얘가 다 쓰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돼요. 일부라도 되고 얘는 한 필 토지여야 한다.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럼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개념 정리해 볼게요. 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공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인데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좋은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요거 지역권 설정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이건 갑의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갑의 개인 편익이에요. 이건 이제 서구민법에서는 소위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설정되려면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편익을 요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이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교재 잠깐 볼까요? 336쪽에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자기 토지가 요역지고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가 되겠죠. 괄호 1번의 셋째 줄에 보시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요역지. 그 주장자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요게 요번 시험에 나왔어요. 통행지역권 주장하려면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요번 시험에 여기 출제가 됐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이 땅이 있는데 이 자기 땅이 비만 오면 자꾸 막 함몰되고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고르게 메우기 위해서 을의 땅을 퍼다가 요걸 묻으려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그럼 이거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지역권이 설정? 지금 얘가 이 흙을 퍼다가 갑을 묻어버려요? 갑의 토지를 묻는 거예요? 토지. 갑이 아니라. 그럼 이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 지역권이죠. 그럼 이 땅을 우리 뭐라 그랬어? 요역지. 이 땅을 승역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보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인접해야 되지만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평소에는 이 승역지를 갑이 이용할 이유가 없죠. 필요할 때만 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통행지역권도 필요하면 통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갑이 을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약해요. 배타적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갑은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크다면 이건 뭐 얘한테 피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지역권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좀 전에 지상권 봤네요.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되고 지역권도 영구무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지역권자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지역권은 비배타적이다라고 해요. 비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점유 안 한다는 거죠. 배타적 점유 안 하고 독점적이지 않고 공용적 성격이 있다. 공용적 성격이 있다. 공용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꼭 갑의 지역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지역권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공용적인 성격이다. 그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승역지를 침탈했다. 침탈. 그러면 그 땅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일까요? 설정자일까요? 당연히 설정자죠. 지역권자는 원래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우리 종류 공부할 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라고 했던 게 두 개였어요. 지역권하고 뭐였죠?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물론 재거나 예방은 되고 반환만 안 되는 거죠. 자, 337쪽 보세요. 밑에 성질, 괄호 1번.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이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것은 용도의 한정은 없다는 거야. 용도의 한정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행지역권일 수도 있고요. 남의 물을 끌어다 쓰는 뭐 용수지역권일 수도 있고, 뭐 조망권을 위한 뭐 간망지역권일 수도 있고, 용도의 한정은 없고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이다. 배타적 점유 안 한다는 거예요. 함께 쓸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자, 2번의 부종성 매우 중요하죠. 지역권에서 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 부종성이에요. 밑에 불가분성도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 일단 부종성만 잘 좀 이해를 해두세요. 292조를 봅니다. 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여기까지 끊고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랑 운명을 함께하고 부종하고 부종이라는 게 운명을 함께한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요역지에. 그러니까 여기에 갑이 돈 빌리고 저당 잡혔다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갑의 요역지만 미칠까요? 아니면 갑이 설정해둔 지역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이 이 땅을 경락받으면 이 소유권뿐 아니라 지역권도 함께 가져가게 돼요. 그 얘기하는 거고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갑당, 을당인데요.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을과 합의하여 지역권, 을의 땅의 통행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 지역권이라는 건 이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이라는 새로운 소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역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면 얘가 이전되는 건 지금 방금 우리 어디서 봤어요? 법조문에서 292조 1항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라고 법률로 정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이전 등기 안 해요. 그래서 지역권은요. 이전 등기라는 거 아예 없어요. 그냥 뭐만 넘어가면 요역지만 넘어가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취득할 때 무슨 등기는 하겠어요? 설정 등기는 하겠죠. 우리 뭐 등기법 시간에 기입 등기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민법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건데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 소유권은요 보존 등기를 근데 제한 물권 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처음 취득하면 보존이라 하지 않고 설정 등기하는 거죠. 소유권은 보존한다. 제한 물권은 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전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는 해야 돼요? 설정 등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설정 등기 이후에 뭐는 안 한다고?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갑이요. 요역지는 놔두고 요 지역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지역권의 분리 양도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권을 분리 양도하면 병은 뭐만 가져요? 지역권만. 뭐가 없죠? 요역지가 없잖아요. 요역지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분리 양도가 되면 그러면 이 지역권은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 되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지역권을 분리 양도하거나 또는 지역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을 저당 잡힌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첫 시간에 뭘 봤냐면 물권의 대상은 물건이다. 근데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도 있다 이러면서 저당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이라는 물건에 설정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하도 오래된 거니까. 그리고 크게 강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 잡을 수는 있어도요. 지역권에 저당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조문 때문이에요. 지역권은 절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면 무효예요.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이야.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용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의 내용이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하면 무효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걸 봤어요. 중요한 거 봤고 불가분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건 생각을 좀 더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40쪽의 대가와 존속기간. 역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에서도 대가가 요소가 되지 않아요. 무상의 지역권 가능하고 존속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무한 된다고 했죠. 둘째 줄 마지막에 판례는 영구무한 지역권을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 나오는데 일반적 취득 사유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설정 계약은 꼭 소유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요. 3번은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던 거 요역지는 한 필,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자, 2번을 좀 볼게요. 시효 취득이요.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조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245조 규정을 준용. 245조가 바로 취득시효 조문이야. 근데 지역권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를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이 시효 취득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가능하다. 자, 통행지역권의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의 땅에 만약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되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의 요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자, 이게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여기다가 갑이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통로를 직접 개설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역지의 적법 점유자여야 한다. 불법 점유자는 인정 안 돼요. 예를 들어 갑이 이 땅을 누구 땅을 침탈해서 점유하고 있다? 얘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못해요. 요역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적법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직접 통로를 개설하고 적법하게 점유를 해요. 몇 년을? 20년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년만 점유하면 지역권자여 등기함으로써요. 등기해야죠. 똑같아요. 취득시효는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갑을에게 대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공짜냐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남의 땅인데 보상은 해야 한다. 이 판례가 뭐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그렇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보상은 해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건과 보상 나오죠. 1번 요건.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직접 개설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에 뭐예요? 적법 점유일 것. 그 다음에 2번의 보상. 줄거진 것만 보세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뭐 효력이나 다음 페이지 뭐 소멸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342쪽에 그 물권적 청구만 좀 볼게요. 파란 글씨.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뭐가 안 돼요? 반환. 물권적 청구가 인정 안 된다면 틀려요.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돼요. 제거나 예방은 되는데 뭐만 안 된다고? 반환만 안 돼요. 반환만. 자, 여기까지가 지역권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전세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